저기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재작년에 수립했는데 그걸 수립한 분입니다. 저기 경기연구원의 그 전 기후에너지 실장님, 저기 고재경 박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아, 이건 열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 읽어보신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되는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아마 안양, 군포, 의왕에서는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뭐 세미나나 공청회 등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참여해 보신 분은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계시고.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 그 사회협동조합에서 이제 주관하는 교육이어갖고 아마 안양, 군포, 의왕 다 이렇게 세 지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양을 샘플로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다가 군포하고 의왕에서도 꽤 오신다고, 그래서 의왕, 군포 계획도 좀 언급을 해달라 그래서 뒷부분에는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의 그 기본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부분에는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그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이런 체계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뭐 그 국제적인 동향, 국가 동향 잠깐 살펴보고 경기도 기본계획의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양군포 의왕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는데요. 뭐, 요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흐름을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초로 수립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명박 정부 때, 그죠? 그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이 있긴 했었으나,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대책을 한다라는 거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러이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목표가 없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초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그 다음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2015년. 2015년은 언제죠? 파리 협정이 채택이 돼서 전 지구적으로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2020년 목표였고 2015년에 오면 2030년 목표를 수립을 하면서 쭉 오면서 2020년, 21년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전 지구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년 NDC를 수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23년에 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24년에 광역이 전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5년에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녹색 성장 기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23회 국가, 24년 광역, 25년 기초지자체 이렇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수립이 되었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면 우리가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로 보냐면 2018년. 사실은 2018년이 아직까지는 피크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2018년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피크일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 봉쇄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여파도 있어서 18년 이후에는 굉장히 좀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2018년이 배출 정점입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30년, 50년 이렇게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안 되군요. 네. 네.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형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우리가 원래 경로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지역의 기본 계획도 한번 보시면 연도별 목표 배출량 또는 연도별 감축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로예요. 지금 여기는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선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간다는 건 매년 동일하게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그 40%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연간 4.2% 가까이를 줄이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랑 각 그 정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2020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20년 배출량이 목표 배출량이 5억 4,300만 톤이에요. 2020년까지 우리가 5억 4,300만 톤을 배출하겠다 줄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지켜진 거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30년에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의 목표량이 얼마예요? 5억 3,600만 톤. 그러니까 2020년 목표가 2030년 목표로 그대로 연장이 좀 되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수립한 거는 4억 3,600만 톤입니다. 우리가 2030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서 목표 배출량이 4억 3,600만 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2018년에 계획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총 배출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총 배출량이나 흡수량을 빼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을 잡았고 목표 연도에는 배출이랑 흡수랑 다 더하기 빼기 해서 순배출량 기준을 잡다 보니까 기준 시점이랑 그 다음에 목표 연도에 그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할 때는 기준을 맞춥니다. 2018년도 순배출량, 2035년도 순배출량. 근데 우리 기본 계획은 2018년은 총배출량, 2030년은 순배출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35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작년에 수립이 돼서 유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니 이거 포인트 왼쪽으로 이거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안 돼. 움직이긴 합니다. 아 움직이는데요? 네네. 아, 네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아요? 2030년 목표를 40% 이렇게 정해놨는데 2035년 목표는 어때요? 53%에서 61% 레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61까지 줄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53%를 줄인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도 있을 거고 국가가 그 산업 부분의 그 구조 전환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해서 많이 줄이게 되면 61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중요하고 지금은 산업이 구조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어렵다. 우리가 60일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무리다라는 의견이 한쪽에 있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전 지구적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그 책임에 따라서 적어도 60일, 뭐 65까지는 줄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걸 중간에서 타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3에서 61%까지 줄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그래프가 숫자가 여러 개 나온 거는 이게 그 순배출량이냐 총배출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2035년 목표를 수립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게 지금 국가가 제시한 거는 KGX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단순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기술 패권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이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보니까 2035년 NDC 달성을 위한 KGX를 이렇게 보시면 목표가 뭐예요? KGX, 녹색 산업, 경쟁력 확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제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력, 산업, 수송, 건물, 기타 이렇게 나눠서 대략 그림은 나와 있고 올해 아마 KGX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전력 쪽에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전에 목표는 78기가였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한 34, 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78기가까지 이제 2배 이상 확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모자라다 해서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그러면 지금의 2배, 3배, 그쵸?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빨리 속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100기가와트를 어떻게 확대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랑 그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태양광보다 오래 걸리니까 그걸 통해서 한 20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태양광을 통해서 목표를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5년 목표가 수립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가 올해 이 2035년 NDC가 수립이 되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서 광역도 수정해야 되고 기초도 수정해야 돼서 또 이거 계획 수립하다가 볼일 다 보겠다. 계획하고 나서 지금 1년, 2년 안 지났는데 지금 그 계획이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허점도 많고 숫자가 과대평가된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행을 해봐야 뭐가 문제점인지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맨날 계획 수립하고 지워버리고 다시 수립하고 다시 수립하면 이게 행정력 낭비, 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동력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다가 제발 좀 국가만 그렇게 변경을 하고 지자체는 어차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24년, 25년 평가만 2, 3년 있다가 5년 연동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더 이행을 해보고 어차피 5년 있으면 수정 계획을 하니까 그때 2035 NDC를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고 이제 뭐 탄록이나 이런 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합니다. 근데 법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2035가 수립이 되었다고 해서 지자체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계획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갖고 갈 거냐, 이런 논의를 좀 해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 난 건 뭐냐면 2030년까지 목표가 있고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 간다라는 건 있는데 31에서 49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수립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겹쳐져 있긴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안양, 군포, 의왕도 지금 아마 이행 점검 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이행 점검이 지금은 자체 점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가 담당을 하고
해서 아마 이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서 목표에 미달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 대책을 보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행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행 점검을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행 점검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목표를 달성을 못했으면 사유를 적게 돼 있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완 대책들을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행 점검이 강화가 됐다라는 게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 이렇게 달라지는 미래 모습에서 우리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각 부문별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매번 뭐 이렇게 점검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지표들이 목표치 대비 잘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갖고 국가가 목표치를 제시한 게 이 뒤에 나오고요. 이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시면 지금은 이 인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본 계획에서 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과 약간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전환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부문이 뭐냐면 발전소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열을 생산하는 부문이에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열을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를 하니까 생산과 소비가 거의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열 이런 것들이 건물이나 산업 이런 데로 안 들어가 있고요. 어디로 들어가 있다? 국가는 다 전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에 보면 지금 전환 부문의 그 배출량하고 그다음 감축 목표를 봤을 때 굉장히 전환 부문에서 45.9%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석탄 발전소 폐쇄하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전기나 열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게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왜 건물이 저거밖에 배출을 안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열이 다 국가는 전환,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열이 전부 전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업하고 건물에 보이는 건 뭐냐면 석유, 가스 이런 거 직접 배출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기본 계획에서 보면 인벤토리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서 산업이 빠져 있다. 지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환하고 산업 부문 배출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감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환이 국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해서 우리 지역이랑 상관이 없느냐? 전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다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기하고 열은 어디선가 생산해 갖고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기나 열을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우리 지역에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배출량이죠. 근데 실제로 배출이 발생하는 곳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전기, 열을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전기하고 열을 사용에 의한 배출량도 우리가 중요한 감축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가 지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데 지자체에 없는 거는 지금 산업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수소는 아직까지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빠져 있습니다. 지자체 기본 계획에서는. 그리고 CCUS 탄소 포집 이용 저장 이제 요 관련해서도 지자체 계획에 아마 뭐 울산이나 충남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는 대부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럼 핵심적인 이제 지표가 뭐냐면 첫 번째 원전 발전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국가에서 이제 비중을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 신재생 발전 비중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도 핵심 지표인 동시에 지역에서도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에 그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전환 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믹스입니다. 전력의 믹스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에너지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핵심 지표는 지금 지역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건물 부분은 뭔가요? 그린 리모델링 준공 실적,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요 두 개가 지표예요. 그러면 기본 계획 보시면 다 이 체계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뭐 아파트, 주택 또는 뭐 일반 상가, 이거 기존 건물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지표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건설하는 뭐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 짓는 건물들은 무조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건설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그래서 건물의 핵심 지표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은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렇죠? 보급 비중이 핵심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뭐 메탄 저감사료 보급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크게 뭐 김포, 평택 뭐 이렇게 좀 농지가 많은 그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제 이 지표가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폐기물 쪽에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인다. 그다음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표로 들어가 있고, 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녹지를 확대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게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행 모니터링을 할 때 사실 이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들여다보시면 이 목표가 이렇게 지표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모니터링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얼마를 줄인다라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지표가 좀 있으면 한 5개, 뭐 6개 정도 있으면 이게 뭐 2025년에 얼마였는데 2026년 7년 가면서 이게 뭐 상향되는지 아니면 정체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본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찌됐건 간에 이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제시를 하고,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좀, 근데 이 보고서를 또 발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발표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국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아까는 선형으로 해서 연간 한 4.2%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 빨간색은 목표 배출량이고 파란색은 실제 배출량이에요. 그러면 2023년, 4년 보시면 목표 배출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죠. 그럼 목표를 달성한 거죠. 아, 우리나라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칠 거냐,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초반에는 별로 목표 배출량이 633.9, 625.1, 617.6 가다가 언제 확 떨어지죠. 2030년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앞부분에는 조금씩 줄이다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확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3에서 2027년까지는 약 2% 정도 줄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연간 9.3%씩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숙제를 다 뒤로 이제 좀 밀어놓은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2023년, 24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정말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스코가 뭐 조업을 중단한 거,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지금 뭐 1%대 성장을 하다 보니 그냥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도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기업의 수익이나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기업의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고용지표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지표랑 같이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이제 배출량이 24년까지 잠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2002년 이상 시차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안양, 분포, 의왕도 기본계획 25년 이행에 대한 점검을 올해 할 텐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23년이 나와 있어요. 25년 배출량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도 사실 배출량을 봐야 이게 실제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배출량은 2년 있다가 나오는 거고, 기본 계획에 사업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100명 하기로 했다. 100명 했냐? 뭐 그다음에 그 주택 태양광 50% 하기로 했다. 50% 했나? 뭐 이런 이제 그 사업별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요걸 보니까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배출량이 나왔는데 얘가 줄어들었으면 정말 좋은데 얘는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차가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 그 이행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2년 이상 시차가 발생을 해서 그 탄녹이나 이런 데서, 아니 도대체 배출량이 2년 있다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잠정 배출량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자체로는 거의 8, 90%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 통계는 1년 시차가 안 벌어져요. 전력 통계 이런 거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행 모니터링을 할 때 좀 시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에너지 통계만 갖고 좀 보자. 어차피 폐기물이나 다른 부분은 배출량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통계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해서 기본 계획 그 모니터링하고 연동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어차피 다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성적표가 딱 나오는 거죠.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2년 있다가 이게 검증이 되면 그때는 담당자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 국가에도 사실 지자체도 시차를 좀 줄여달라. 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주는데, 이렇게 시차를 국가처럼 잠정 배출량으로 해서 좀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뭐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매년 추진 상황 주요 성과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양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어디에 제출을 하냐면 경기도에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국가 탄노기가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경기도는 제출만 받아요. 그리고 226개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열심히 정리를 해요. 환경공단이. 그래서 그걸 국가 탄노기에 올려요. 그럼 거기서 보고 이거를 심의를 해요. 근데 환경공단도 226개 지자체 특성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포맷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면 포맷이 똑같아야 이거를 잘 비교해서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7개 시도가 그 기초지자체 특성이나 여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31개 시군이 그 목표에 맞춰서 사업들을 잘 추진해줘야 경기도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이런 것들을 도가 좀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냥 시도에는 제출만 하고 올라가는 거는 그 국가탄노기로 지금 올라가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위원회가 없는 곳은 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갖고, 그 시민사회에서 이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청회 안 한 것도 또 꽤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안양국포 의왕은 뭐 에너지 협동조합도 있고 시민사회 관심이 높고, 그래서 뭐 안명규 회장님이 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이게 세미나 이런 걸 다 이제 조직하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있구나, 목표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지자체도 꽤 많아요. 그래서 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기본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그 아주 잘하는 데는 제약 조건이 되는 거야. 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가이드라인에 맞추라고 하니까 좀 자율성이 제약을 받아요. 근데 못하는 곳은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좀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평균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평가가 뭐냐면 하향 평준화됐다. 예. 그래서 아주 막 그 선도적으로 이 법이 없어도 계획 수립해서 그 탄소 중립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 가이드라인이 뻔하니까 관심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을 전부 226개가 다 수립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은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경기도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몇 곳 안 되잖아요. 뭐 연천, 뭐 가평 이렇게 좀 있는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지역 소멸. 그러면 탄소 중립이 관심사겠어요? 우리 지역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긴 하는데 그게 지역에서 뭔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그거를 탄소 중립 인프라와 연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안군처럼 그 햇빛 발전소를 건립을 해서 주민들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그런 계획이 중요한 거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열 몇 개 지자체가 벌써 탄소 중립을 달성 200%, 300% 달성하고 왜냐하면 산업을 다 빼버리니까 인구가 줄고 배출량은 없어요. 근데 흡수량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탄소 중립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지자체까지 이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탄소 중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탄소 중립을 다 달성했으니까 투자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가 사업을 줄 때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주지 벌써 달성한 곳에 이렇게 막 보조금을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이미 탄소 중립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기여한 노력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를 우리한테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출 책임이 많은 곳에 투자 재원이 들어가고 이미 인구도 줄고 지역 개발도 안 되고 탄소 중립이 거의 달성된 곳은 사실은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딜레마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서 그러면 기초지자체까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좀 다시 재고해보자라는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보면 가이드라인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나, 배출량 현황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배출량 전망 나오겠죠. 얼마 정도 우리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얼마를 줄일까?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가야 돼. 이런 체계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지만 우리가 31개 시군에 목표들을 다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경기도랑 31개 시군이 각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40%이고 국가가 40이니까 대부분 40은 맞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0%에 거의 근접하게 총괄 목표는 맞아요. 감축 목표는 맞는데 부분별로는 차이가 나고 근데 이제 제가 경기도랑 31개 시군에 감축 목표를 다 더해보니까 한 700만 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경기도 목표보다 700만 톤이 많아요. 31개 시군. 왜냐면 이거 따로따로 수립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강역이 배출량 31개 시군 다 이게 파악하고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전망도 다 하고 그 다음 감축 목표 정한 다음에 시군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목표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통 대책들이 있어요. 국가 보조금 사업. 그다음 기초지자체 계획일수록 국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도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초로 내려가니까 그거는 경기도가 수립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것들 중심으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이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계획 수립 체계나 그 광역 기초지자체 보면 다 그 광역의 역할은 별로 없다. 기초지자체의 목표나 계획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뭐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광역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의 계획을
반영을 해라. 그다음 기초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와 강역의 계획을 반영을 해라. 그랬더니 다 40%가 된 거죠. 경기도가 40% 줄이는 거 국가 40%랑 달라요. 그죠? 서울은 인구가 줄어요. 매출량 감소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죠. 예, 증가율은 좀 줄어들어, 계속 늘어.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가 줄어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요, 벌써. 그죠? 예.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처럼 막 배출량이 증가하는 데도 있지만, 비수도권의 다른 지방도시 같은 거 다 줄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평균 40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40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죠. 거의 증가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의 지역이 40%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제 빵 찍어내듯이 비슷한 계획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의 계획 보실 때도 아 이거가 안양인가 군포인가 의왕인가 어떤 거 보면 앞에를 다 지우면 뒷부분을 우리 지역이 어떤 건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동네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잘 이제 반영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우리 동네 그 안양시 뭐 실천 계획이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여건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좀 맞춤형 그 실천 계획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본계획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경기도 이렇게 예,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배출량이 있습니다. 산업 부문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 총 배출량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돼요? 건물하고 산업이 거의 비슷하죠. 산업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의한 배출량도 있고 반도체 산업까지 산업 공정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아니라 산업 공정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까지 포함이 돼서 그 경기도는 산업 부문이 36.9, 건물이 36.4, 3대 3, 그 다음에 수송이 2, 3대 3대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폐기물, 농축수산 합하면 한 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이 생각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배출량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송이나 건물 쪽에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이게 총 배출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 권한 배출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계획에는 총 배출량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리 권한 배출량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지자체에서 뭐 관리는 하지만 뭐 정책 수단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산업부문은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대상을 빼고 나면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러면 산업부문은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줄이겠다. 그럼 지자체는 시민들의 그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물 냉난방, 그 다음에 도로에서 차량, 그 다음 폐기물, 그리고 뭐 흡수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라. 토지용 계획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는 좋았죠.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데 괜히 배출량 잡아놓고 감축 계획 수립하면 뭐하냐. 그래서 그냥 그건 빼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라라고 하는 게 관리 권한 배출량이에요. 근데 관리 권한 배출량에 전기도 있고 열도 있다. 근데 전기하고 열은 지자체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빼려면 전기열 다 빼고 이것만 넣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엔 또 전기하고 열이 들어가서 전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기하고 열이 지자체의 감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공급해서 우리가 직접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에서 전력 믹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가정 한 세대당 300kWh를 쓴다. 근데 지금 이제 석탄도 좀 있고 하니까 온실가스가 배출이 많이 될 텐데 석탄을 발전소를 다 줄여요. 그리고 원전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고 올리면 지금 온실가스 300kWh를 쓰더라도 온실가스가 확 줄겠죠. 그럼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못 줄이면 지자체도 못 줄여요. 그럼 지자체 기본계획 목표 달성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 지자체 책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사실은 이행을 못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가 되게 불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관한 배출량이 지금 산업을 뺐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전기하고 열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관리관한 배출량만 놓고 뭐 산업이 빠지니까 배출량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건물 거의 60%, 그다음 도로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 배출량하고 관리관한 배출량의 비중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경기도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부분이 빠지니까 총 배출량이 한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60%를 대상으로 수립을 해요. 근데 안양북부의왕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대도시일수록 산업이 적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90%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총 배출량이랑 기본계획의 관리관한 배출량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근데 산업이 있는 도시일수록 이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삼척 시멘트 공장 있어요. 그거 다 빼면 15%,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거 왜 수립하냐고. 전체 배출량에서 뭐 15%, 20%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왜 수립하냐 이런. 근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경기도 평균이 60이고 대부분 70, 80, 90까지 가는 거예요. 의왕이 90이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총 배출량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고, 관리관한 배출량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이런 패턴입니다. 가장 많은 배출량이 건물에서 나온다. 건물의 냉난방. 그다음 주택, 상가, 뭐 공공건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수송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감축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 건물 부분이 43.5%로 감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수송은 26.3% 이렇게 맞췄는데 경기도 보면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목표를 다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8년이 피크인 곳은 괜찮아요. 근데 경기도는 2018년보다 2030년에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8년에 7,700, 근데 2030년에 8,300.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줄이는 목표는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줄여야 되는 거는 요만큼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0이 아닌 거예요. 그죠? 40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숫자가 이게 실제로 줄여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 대비 목표보다는 훨씬 더 실제로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게 증가하는 곳이 있고 또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어때요? 그냥 2018년에서 이게 줄어든다고 전망을 하면 그만큼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더 적겠죠.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것은 더 많이 줄여야 되니까 부담이 더 크고요. 예, 그렇게 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국가를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도 안 줄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안 줄이고 다음 정부로 감축 책임을 다 몰아넣었다. 그래갖고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가 쫙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너무 저 감축량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아리배 계획이랑 경기도에서 스위치더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해놓은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전체 배출량에서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화성. 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화성, 평택, 안산, 용인, 파주 다 산업도시예요. 예. 그래서 산업도시인 곳이 다 배출량이 많아요. 그러면 그 총 배출량 대비 관리관한 배출량이 작은 곳도 이들 도시겠죠. 산업을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 부분 비중이 적을수록 총 배출량이랑 그 관리관한 배출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안양 한번 볼까요? 안양 몇 프로? 경기도 전체에서 2.67%, 그다음 군포 1.37%, 의왕
0.69%다 합하면 한 5% 정도 되죠.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그 정도. 그렇다고 뭐 우리 얼마 안 된다고 안 줄여야 되냐? 아니죠. 그죠? 전부 다 그런 생각하면 아무도 못 줄여요. 그래서 작으니까 규모가 좀 작으니까 또 보이잖아요, 눈에. 경기도가 2천 몇백만 톤을 줄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100만 톤 막 이렇게 막 몇십만 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이거를 어디서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가 감이 안 잡히는데, 조금 배출량이 좀 작은 곳은 그래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어디서 얼마나 줄여야 될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배출량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양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산업부문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총 배출량이랑 관리 관한 배출량의 그 비중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 관한 배출량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지역이 조금, 여기가 한 50% 정도 되니까 안성, 이천, 뭐 여주, 오산, 뭐 동두천 이런 데 빼고는 전부 다 건물이 50을 다 넘어버리죠. 그죠? 건물 부분이. 그 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는 수성 부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잡힙니다. 근데 이게 의왕 자체 내 차량 등록 대수라기보다 통과 교통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주유소 그 연료 판매량으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 대수 곱하기 해갖고 주행거리 해서 하는 방법 두 개, VKT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의왕같이 차이가 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차량 등록 대수랑 주행거리를 곱해서 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교통정책하고도 맞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제시가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더하기 빼기 하고 하면. 그래서 경기도는 그 주유소 판매량으로 일단 배출량을 산정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부분별로 총 배출량이랑 관리 관한 배출량을 시군별로 비교를 해놓은 거니까 지역별 한번 찾아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기후 플랫폼에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아직 조금 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보들은 이제 시군별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 거 맞고 우리가 경기도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감축 목표가 있는데 17개 시도의 감축 목표를 더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안 맞고, 경기도 목표랑 31개 시군 목표 더해가지고 보니까 안 맞다. 안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것에 이렇게 정합성을 맞춰야 되니까 강박관념보다는 지역에서 목표로 설정한 걸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이 목표 선언만 하고 계획 수립만 하고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해서 점검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로 갈수록. 근데 뭐 광명이나 뭐 이런 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연간 점검이 아니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10여 년 가까이 매년 이행 점검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선도적인 지자체는 사실은 법이 정하지 않아도 계획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한류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행 점검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을 잘 하려면 기본계획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배출량이 이게 어떻게 좀 산정이 되었는지, 이 부문별로 이 배출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 계획에는 사실은 그런 세세한 걸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 계획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안양시다 그러면 안양시 안에 구별로 뭔가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좀 실행 계획이 나오면 훨씬 더 안양시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구별로 우리가 또 하진 않고 구 안에 뭐 동별로 우리가 또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향식으로 정책이 내려와야 되는 게 있고요.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거 물론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하향식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시스템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그 실천 행동이 뒷받침이 될 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줄인다고 해도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중교통도 탈 수가 없는데 자꾸 뭐 줄이라고 수요 관리한다고 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상향식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목표를 굉장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할 수 없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피로감이 쌓인 게 뭐냐면 그동안 저도 계획을 여러 차례 수립을 했는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계획에다가 대책들을 막 담아놨는데 이게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느냐? 아니요. 그리고 계획은 계획일 뿐.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좋은 자료예요. 자료집이에요. 정책 자료집.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 계획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간극이 크다. 그래서 이걸 되게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계획에서 이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이 대책을 못 넣어요. 해서 막 빠진 대책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행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예산 확보도 불투명해요. 그 다음에 이게 기술적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규 사업은 거의 못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존대로 그 경로 따라 그대로 가면 2030 탄소 중립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지금 속도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기본계획 체계 안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를 강화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이행평가를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외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또 노력도 안 해. 달성은 100%를 했는데 그냥 기존 대책 다 넣어가지고 100%한 거랑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다가 안 돼서 80% 달성한 거랑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기본계획 이행평가할 때도 그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좋은 평가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어찌됐건 전년 대비 또 뭔가 예산이라도 늘려서 뭔가를 해보려는 지자체는 또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행평가도 여러 가지 지표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동네 실천 계획을 잡을 때도 실행 가능한 거를 넣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 하면 할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걸 통해서 줄이려고 하니까 요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 우리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안 되더라. 좀 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들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실행을 해서 요건 성과를 내고 안 되는 것들은 뭐 안양시, 경기도 나가서 국가 정책 변화를 계속 유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전제 조건을 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게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2035년 NDC 수립할 때 뭐 의도는 아니겠지만 50일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지금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또 새로운 정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이렇게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국가나 경기도나 기초지자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체계는 비슷합니다. 그죠? 네, 비슷한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맨 앞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평균 기온, 뭐 최고 기온 전망이 어떨 것인가, 폭염 일수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한파 일수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이런 그 기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할까요?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 그렇죠. 냉방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반대로 이제 겨울이 좀 따뜻해요. 그러면 난방을 적게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줄겠죠. 근데 한파 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한파 일수, 뭐 폭염일수 이런 것들을 그 모델에 넣어서 에너지 소비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 수요 전망할 때 이런 기후 팩터가 중요한 고려 인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기상청의 기후정보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여기 오타가 났네. 요즘에는 오타가 잘 안, 포털이라고. 기후정보 포털 들어가면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지역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광역별로 누를 수도 있고요. 광역 안에 기초지자체로 누를 수 있고, 기초지자체 이렇게 또 동별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지구적 모델을 국가로 내려서 그거를 기초로 내려서 동까지 했는데 이게 옆 동네랑 우리 동네가 폭염일수가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쵸? 우리나라 이렇게 좀 좁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이 데이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필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매 5년마다 수립하잖아요. 기초지자체에서 그거 수립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폭염 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나, 뭐 한파 일수가 줄어드나 늘어드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 SSP-8.5, SSP-2.5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 전에 뭐 RCP 8.5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RCP 또 SSP가 이 시나리오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IPCC 6차 보고서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SSP 시나리오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SSP 8.5에서 폭염일수가 SSP 2.6보다는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덜 줄이고 배출을 많이 하는 구조니까 사회 시나리오 자체가.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면 SSP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2.6하고 8.5 두 개가 나와 있어서 각 지역별로 이게 극한 기후 현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의 단열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팩터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총량은 늘어난다,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안양 감소고 아마 군포도 감소고 의왕이 좀 늘어나나? 하여튼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안양시 걸 갖고 온 건데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주택 전체는 감소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아파트하고 다세대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 현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아파트죠.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이 대부분 여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도 전기차만 늘어난다 그러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차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온실가스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는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안 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경제 성장률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봤을 때 그래도 탈동조화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보다는 높다. 이게 좋은 현상이고 지역에서도 그래서 지역 총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늘어나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표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총 생산액이 얼마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다. 연도별로 보면 이게 분모가 그 총 생산액이 늘어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 지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는데 이게 절대량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할 때 거기는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도저히 절대량을 줄이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효율 지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 지표로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뭐 인구, 그다음 건물,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활동, 경제활동, 그다음에 여기 좀 빠져있지만 토지 이용 변화. 그러니까 뭐 그 개발을 많이 해서 녹지가 훼손이 되면 아무래도 그 개발로 인해서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녹지 훼손으로 흡수량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 앞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이 여건, 현황에 대한 분석이 왜 들어가냐면 이게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을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증가율이 빠른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정책을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시민들이 안 받아들여주고 그 정책이 의도한 대로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인식,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역량, 그게 행정 역량인데 그것도 굉장히 또 탄소 중립 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안양시가 이제 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딱 봐요. 그리고 안양시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가 제일 많아요? 그쵸? 시민 참여 교육 홍보 포인트. 흡수원 확대가 더 많죠. 흡수원을 확대하자가 더 많죠. 그쵸? 근데 사실 흡수원 아무리 확대해도 배출량 이만큼도 못 줄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민들이 체감도는 그건 거야. 우리가,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흡수량을 높이면 우리가 탄소 중립할 수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녹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 시민 참여 절약,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물었다고 꼭 시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 홍보를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9.1%,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건물 효율 증진 9.8%, 이거 더하면 한 20%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주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높은 게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안 쓰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전체의 한 80% 가까이 차지를 하는데 배출량 비중이나 감축의 기여도는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인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에너지 소비 줄여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 골라주세요. 근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여기도 이거 결국 포인트죠. 보상, 홍보, 예. 그래서 요걸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봤고, 두 번째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안양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해서 안양 시민이 에너지를 쓰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도록 하는 방향. 그래서 요거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앞부분에 에너지 소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 무조건 확대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게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만약 전기요금이 상승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지불하실 수 있는지,
우리 다 물어보잖아요. 시민들의 인식, 기후 시민성 지표가 뭐예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잖아요. 이거 보면 기존보다 10% 오르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 근데 대다수 70%가 넘어서 75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 오르면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에너지 전환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공무원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교육 홍보가 한 10.5%, 탄소 흡수는 8.4%잖아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재활용은 똑같습니다. 재활용은 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21%, 건물이 10%, 친환경차 15%. 그러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를 해야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인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보면 에너지 소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요라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원 많이 보급한다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절약 중요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절약, 효율 높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보다는 인식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어떻게 할까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자도 높지만 에너지 절약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시에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는 20%가 좀 있네요. 그죠? 10%가 가장 많긴 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온실가스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물론 한 20%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10%도 조금, 근데 대부분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주변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까지는 아니란데 설문조사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역량, 그 다음에 시민의 인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인식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지 팩트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에너지 소비와 생산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보면 에너지원 중에서는 전력 소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전체 중에서 어느 비중이 높아요, 지금? 가정부문. 가정이 안양시는 가장 높습니다. 여기. 또 34%. 근데 전력 중에서는 상업용 건물, 그 다음에 뭐 주택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국가 에너지 통계 종합 시스템 들어가면 조금 늦긴 합니다만 23년까지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경기도 기후 플랫폼에 22까지만 23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까지 쫙쫙쫙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요즘에 이제 시군 단위로 에너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포털이 있어가지고 현황 파악하기는 좋긴 하지만 이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거다. 이게 세부적으로 지역 안양시 안에서 구별 동별로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 기존의 데이터 갖고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25,000kW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해서 3.4%, 그 다음 전력 소비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1.5%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누적 보급한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18메가. 그래서 경기도가 12기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군별로 이 부담을 나눠야 되는데 안양시가 만약에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전력 소비량. 그죠? 내가 쓴 만큼 내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이 전력 소비량 대비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지난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나왔고, 그래서 지역별로 좀 배분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이렇게 되고요. 군포 같은 경우에도 전력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문 비중이 군포도 35%. 근데 여기 보면 전력 소비가 그래도 군포는 이제 산업이 좀 있어서 산업, 일반, 주택. 그래서 조금 그 전력 소비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안양이나 의왕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더욱 열악합니다. 지금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2.7%, 그 다음에 전력 소비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0.5%,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적 보급 용량 6메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지표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의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 중에 석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두 지역은 전력 비중이 높은데 석유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죠. 조금 차이가 2배 정도 납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봤을 때 역시 수송 부문. 그러니까 수송 부문 비중이 커서 석유료 사용량이 많은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2배 정도 차이 나죠. 가정 부문하고 수송 부문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여기도 건물. 그래서 일반용 건물, 그 다음에 주택용 건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은 그 세 개의 지역 모두 전력을 줄이자라고 하면 전부 건물이나 주택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7%,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전력 소비 대비 한 9%, 1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17메가 정도 이게 보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특성들이 약간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군별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하고 발전량을 절대 이제 량으로 본 겁니다. 가장 많은 데가 화성입니다. 화성이 태양광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고만고만하죠. 안양, 군포, 의왕. 더 작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뭐 과천, 그다음에 뭐 하남 뭐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위 그룹에 속한다. 물론 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그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나 발전량은 낮은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 특성 비슷합니다. 총 배출량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이 포함된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력 부문하고 에너지 따로 뗐어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인벤토리가 다른데 그냥 전력도 에너지, 에너지도 에너지, 그죠? 그다음에 열도 에너지. 그러면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이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관한 배출량이 총 배출량이 한 8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제 이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보면 관리 관한 배출량만 놓고 봤을 때 건물이 50%, 수송이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대부분 건물하고 수송, 그 다음에 여기 폐기물이 그래도 14.2%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대부분이 건물 냉난방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수단, 그 다음 폐기물, 그래서 시민들의 그 생활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군포시는 이제 총 배출량하고 관리 관한 배출량이 이제 76.3% 정도인데 여기도 보면 저 관리 관한 배출량만 놓고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지금 64%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64, 그 다음 도로 수송이 36, 폐기물 여기는 4.5, 좀 더 작아요, 안양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의왕 같은 경우에 관리 관한 배출량이랑 총 배출량 차이가 별로 안 크죠. 그래서 거의 그 총 배출량의 90% 수준에 와 있고, 이 관리 관한 배출량을 놓고 보면 여기도 건물이 56.7%, 그 다음에 수송이 3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건물, 수송,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이제 순서로 관리 관한 배출량 부문별 비중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양시 시민 중심 기후위기 선도도시 안양입니다. 탄소 중립, 시민 중심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양시는 특히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왜냐면 여기 또 빼놨잖아요. 시민 생활을. 이걸 빼놓은 데가 있고 안 빼놓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분으로 보면 이거를 뭐 건물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에 넣기도 하고, 흡수는 또 시민 실천을 흡수해서 부분별로 다 갈라서 넣기도 하는데, 안양은 시민생활로 공감대 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그래서 이게 시민인식이 낮아서 따로 넣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해서 감축을 하겠다고 해서 넣어놓은 건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교통, 수송,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도시가 건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 흡수원. 대부분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이렇게 4개가 됐고, 요 안에 이제 시민을 따로 빼도 되고, 요 밑으로 다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되겠고요. 여기는 안양은 보면 배출량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2982에서 2892니까 약간? 근데 얼마 안 줄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부문별로 이게 감축량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줄여요? 건물에서 제일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죠? 목표 감축량이 733이잖아요. 그 733.9. 그러니까 이게 73만 3천 톤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송에서 19만 톤 줄이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목표치가 다 부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30년 확 떨어지네요. 국가랑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 25, 2643, 2629 얼마 줄이는 거예요, 이거? 14? 14,000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29까지 오다가 이게 뭐 공무원의 저항이 엄청 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못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어찌됐건가 여기 30년에 거의 2466에서 1789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30년에. 근데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군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탄소중립 공동체, 군포시. 여기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도시에서 할 게 별로 없는 데가 다 시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단이 별로 없다 싶으면 다 시민과 함께, 시민 중심 이렇게 되고, 여기도 40% 감축이잖아요. 그럼 비슷합니다. 건물, 요 밑에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니까 감축만 놓고 보면 건물, 에너지, 도로, 수송, 폐기물, 흡수원. 그래서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포시 같은 경우에 BAU 전망치가 얼마예요? 지금 2018년에 135만 톤. 그 다음에 2030년 전망치 얼마예요? 113만 3천 톤. 많이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한 20만 톤은 그냥 줄어드는 거니까 40% 줄이는 거에서 20만 톤은 그냥 자연 감소분이고, 정책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보면 그래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줄어듭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표시는 안 해놨죠. 2018년 대비로 한번 해놨지. 이게 2030년 갔을 때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내려오는 표시는 안 되는데, 요만큼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실제로 줄이는 거는 요만큼 줄이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포시도 되어 있고, 그다음 의왕시도 또 똑같이 같은 기간에서 했나요? 이거? 기획 수입 안 했나? 같은 기간에서 했어요? 달라요? 서로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죠. 그러니까 거의 비전이 똑같아요. 다 시민 중심, 시민과 함께.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도 목표가 40% 똑같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근데 하나가 그 시민과 함께는 탄소 중립 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다 이쪽을 하나 좀 빼놨고요.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 여기 흡수원이 되겠죠. 그린 인프라. 그 다음에 순환 경제는 자원 순환.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물 부문,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잖아요. 요거 수송 부문.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좀 이따 이제 그 세부 사업을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감축 목표. 여기는 배출량 전망이 어떻게 돼요? 조금 살짝 늘어나죠. 네, 살짝 늘어나는 걸 의왕시는 되어 있고요. 많이는 안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도별로 목표를 보면, 여기도 2025, 6, 7, 조금 8, 9, 10 오면서 여기가 확 이제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연도별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왜냐면 이게 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엑셀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내가 1, 2년 여기 있지 3년, 4년 후에 얼마를 누가 줄이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얼마를 설정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연구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맞추면 대충 그쪽으로 가고 부서에서 검토할 때도 저희가 우리가 마음대로 막 숫자를 넣지는 않아요. 대충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숫자를 제시를 하고 부서에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의견을 수렴을 할 때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람이 5년 후 뭐 정확하게 보느냐 그거 검토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검토를 안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년 평가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을 약간씩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평가를 해보면 A라는 정책이 굉장히 기여도가 높고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들을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행평가의 목적은 잘했나 못했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줄였는지 늘어났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세팅이 다 됐다. 못 바꾼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행평가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그래서 계획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연동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어떻게 달성할 거냐서 기본 계획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이제 그 뒷부분이 이만큼이 사업별로 감축량이 계산이 된 게 있고 감축량이 계산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축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정량 사업이라고 하죠. 감축 효과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축 효과가 옆에 산정이 되는 게 있고 막 대책들은 많은데 정성 사업이라고 된 거는 그래도 기여는 하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방법론이 없어서 도대체 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감축 원단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1kW 뭐 설치하면 0.61톤 뭐 감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감축 원단위를 산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정량사업 몇 개 안 돼. 신재생 에너지 빼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빼고 이렇게 빼면 나머지 대다수 사업이 정성 사업인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무슨 대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는데 이거를 효과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원단위를 달라 그래서 감축 원단위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곱하기 해갖고 감축량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 뒷부분에 이제 강의에서 실천계획 수립할 때 기본 자료는 아마 감축 원단위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파트에 그 태양광을 10kW를 공급을 했다. 그러면 10kW 곱하기 0.617 해가지고 감축량이 딱딱 나오는 게 있고 시민들의 실천활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니까 원단위로 곱합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정성사업이 많으니까 실제로 줄이지는 않는데 감축 원단위를 곱해갖고 줄이는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몰라요. 그럼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런 게 그리고 에코백 아니 그 가방을 한 개 들던 걸 에코백으로 대체를 하면 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에코백이 집에 30개, 50개 있는데 이게 줄어드냐? 전기차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단위는 곱해요. 근데 그냥 나 차 한 대 있는데 전기차를 한 대 더 사. 그죠? 예. 그래서 보조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면서 그 안에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야지 총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를 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건물이 뭐 10만 동이 있었는데, 만 동을 더 지었어요. 11만 동이 됐는데, 그걸 아무리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도 온실가스는 총량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10만 동에서 만 동을 없애고 만 동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으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총량 관리를 일단은 해야 되고, 총량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단들의 비중을 높여야 진짜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축 사업이 나오는데, 부문이 크게 4개라 그랬잖아요. 건물, 수송,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흡수원. 요게 이제 지자체 그 기본 계획의 4가지 분야입니다. 흡수원 쪽에 예산이 기초로 갈수록 많아요. 시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체감도가 되게 높아요. 녹지, 공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드리는 예산에 비해서 감축량을 산정하면 정말 얼마 안 돼요. 근데 흡수원은 너무 감축량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녹지 조성이나 이런 게 되면 도시의 이제 미기후 조절을 통해서 기온을 낮춰서 온실가스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홍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린 인프라가 그런 역할들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지나 뭐 흡수원을 확대하는 사업은 감축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적은 사업이긴 한데 일단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비중이 높은 건 이해는 하는데 흡수원 사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에너지 전환 쪽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실제로 정말 정량적으로 감축 효과 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강조드리겠지만 한 번 설치를 하면 감축 효과가 태양광 돌아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뭐 20년, 30년 계속 한번 설치하면 감축 효과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업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로 갈수록 이제 시민 체감형 사업들이 많고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정성 사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재량권이 크지 않아요. 국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하면 남는 예산이 사실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시민들 실천 활동이나 또는 정성 사업들 비중이 높아서 실제로 이제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좀 의문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양시 한번 보시면 자 건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기존 건축물이랑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공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뭐 그린 캠퍼스는 학교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예, 탄소 포인트도 건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노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거 물 절약한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감축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여기 직장인 점심시간 소등, 일가족 냉난방기 1시간 운용, 뭐, 그 다음에 그 빗물 제용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그 기본계획을 들여다 보실 때 옆에 감축량이 산정이 된 게 있고, 그 앞에 이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녹지나 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감축 효과가 크진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익이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보되 에너지 전환 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재생에너지 공급,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 에너지 절약,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 부분에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예산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전기차는 지자체 예산은 그냥 매칭이에요. 그죠? 국비가 나오면 거기에 매칭하는 예산인데, 지자체 그 탄소 중에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수송 부분입니다. 배출량은 아니죠. 배출량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건물이 제일 많다고 했죠. 건물 예산 그 지자체 평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배출량은 한 5, 60% 돼도. 왜냐면 그쪽에 돈을 안 들인다는 거지. 예산 사업이 없어요. 수송은 전기차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지자체 그 탄소 중립 예산 중에서 그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뭐 수송 예산. 그죠? 안양시. 그래서 그 뒤에 기본계획 보면 이제 소요 예산이 좀 나와 있고 이게 국비냐 시비냐 도비냐 근데 이것도 국가가 준다고 해서 국비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자체에서 국비 얼마 이렇게 매칭으로 다 비율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고 앞에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내연기관 저탄소화, 그다음 폐기물 부분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줄일 거냐, 재활용을 확대할 거냐, 흡수원을 확대할 거냐 이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똑같죠. 여기도 보면 군포도 보면 여기는 경기도 거를 많이 이제 사업을 갖다 놔서 아리백이 뭐 학교 아리백 이런 것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학교 아리백, 햇빛발전소 사업, 물류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아리백, 공유부지 아리백, 시민참여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군포시가 계획들이 아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업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얼마를 이제 넣어놓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수송 부문 나와 있고요. 저탄소 차량 이렇게 보급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폐기물 부문, 흡수원 부문, 그리고 교육 홍보 예산을 이제 따로 교육 홍보 부문을 따로 빼서 이제 제시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송 부문에 예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건물 12%,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 부문의 배출량이 50%, 60%인데 예산 비중으로 보면 10% 내외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 국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 보겠습니다. 의왕시도 비슷하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감들이 오실 텐데, 만약에 이제 그 우리 동네 실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을까요? 건물 쪽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건물 쪽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 그 다음에 빗물, 그렇죠. 고효율, LED는 대부분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 미터링 이런 걸 통해서 좀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줄이는 방안들, 그죠? 그 다음에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재활용 이런 쪽을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이 모델링 이런 것들을 국가 사업이 없어요. 경기도 사업 한 100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고효율 기기라든가 설비라든가 단지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시민들이 베란다 태양광, 그죠? 자기 집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지붕에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공용 전기 줄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성 부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개인적으로, 그죠? 아니면 지금 이제 기존 아파트 단지는 어렵긴 한데 아파트를 새로 단지를 건설하면 보통 차량을 2대 정도 갖고 있는 집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그죠? 예, 통학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이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유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전기차로 운행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차 2대 소유할 거 1대만 소유하든가 안 하거나. 왜냐면 이게 그런 시스템이 사실 들어가 있으면 패턴이 바뀌는데 아무 그런 그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도 면면을 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이 전기차 보고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은 사실은 여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자전거 이용을 이제 하는 거 이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쪽은 이제 여러분 워낙 이제 시민들의 체감도나 실천이 가장 활발한 분야니까 재활용이나 감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녹지나 이럴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간 단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민들이 무슨 실천하는 거만 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1인 1톤 줄이기 운동이랑 단지 내에서 계획 수립한 게 다 시민 실천만 들어가 있으면 그거나 이거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뭔가 그래도 감축을 우리가 효과를 좀 산정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좀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서로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 이제 그런 수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단위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공동체 단위로는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양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는 동네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도 가입한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개인으로 하는 거지 공동체 단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가입을 해서 포인트를 받으면 인식이 좀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닐 수도 있죠. 네, 대중교통 타던 분들이 다 그 가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150만 명 정도는 대중교통 타시던 분들이 여기서도 더경기 패스에서도 포인트 받고
여기서도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플랫폼 기반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동네 단위로 어떻게 좀 조직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타가 또 났더라고요. 우리 동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봤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큰 틀은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이 핵심이다. 근데 에너지 전환은 국가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 지자체가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소에서 전력 믹스를 개선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력 믹스에서 지금 비중은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게 재생에너지잖아요. 그거는 지자체의 권한이 큰 거죠.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도 해야 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수용성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건물 부문, 수송 부문, 폐기물 부문 이런 쪽에 대책들은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 활용 가능할까? 작동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까지는 이 정책을 해야만 한다. 줄이려면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지 이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고 효과가 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개선을 해줘야 정책이 하나로 제대로 작동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 다음에 확산은 빨라요. 근데 이게 여기도 안 된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안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그 관리관한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강조를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해주고 전기자동차 확산되려면 충전 인프라 요소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시민들이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하나.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됐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안양, 분포, 의왕이 거의 뭐 도시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고 특히 이제 안양, 분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이제 문제 있고 저는 이 안 되는 게 저도 이게 아파트 단지 뭐 공용전기 안명균 회장님 계시지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이 늦어지니까요. 한 5년 전에 계산했을 때 활용 가능한 아파트 단지 지붕이랑요. 5년 지나고 보면 이게 노후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15년, 20년 되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노후 아파트나 노후 주택이 많은 곳에는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합시다, 온실가스 줄입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그 주민들 간에 합의를 만들어가고 준비해가는 게 굉장히 지난할 것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어떤 그 계획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국가가 10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공급한다고 목표는 수립했지만 실제로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나 수용성, 그다음에 지자체의 목표, 간극이 엄청납니다. 경기도가 뭐 12기가와트 하고 지자체한테 목표를 좀 수립하라고 연구원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권고를 한 거죠. 경기도가 한 건 아니에요. 또 진흥원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 목표 지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가의 탄소중 정책이 그동안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안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맨날 에너지 정책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선도적인 지자체 몇 군데 빼고는 그냥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너무 약하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그거를 더 뒷받침을 하면서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동네 단위에서 공동체 활동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동네 단위에서 하는 거 의미는 있지만
이제 전체 목표하고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이런 동네 단위 활동들이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촘촘하게 좀 구성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성공 사례, 모범 사례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계획들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국가, 강력, 기초.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 단위에서 서로 이렇게 감시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어트도 혼자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편해, 또 이렇게 또, 옛날부터 내려가고. 근데 이게 뭐 주변에 누가 좀 있으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단위의 어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실천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계획을 보면 사업은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계획들을 실천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 커뮤니티 단위에서 고민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문제 인식을 공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보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요. 공무원이 왜 저렇게 못해? 안 해? 근데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했어? 라고 이제 거꾸로 정책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탄소 중립 계획의 실행력을 높인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민들의 어떤 민주성을 함양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어요. 공무원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는 시민사회에서는 그래도 계속 누군가가 좀 주체성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좀, 독려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몇 분의 노력은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이제 주민자치 측면에서 커뮤니티 단위에서는 조직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안명균 회장님이 좀 좋은 그 이니셔티브를 지금 시작을 하셨다. 근데 아마 처음 안산에서 호수동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하면서 그 몇 년 했던 경험들이 있지만, 그때 막 탄소 중립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 법정 뭐 계획도 없었고 하던 때였고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가장 최초의 그 동네 단위의 그 에너지 절약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 틀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서 조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확산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안내자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좀 그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풀로 채워서 했는데 질문은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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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